김은아 그거 수특 1시간 동안 생각했어. 자 봅시다. 오픈 라이브가 있어. 아니 라이브가 아니야. 영상이. 얘기하자. 잤어. 자 남신의주 유동 박시공방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현대시고요. 그 지난번에 잠깐 백석의 시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 맞죠? 자 그래서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일제강점기가 들어서면서 가족들이랑 찢어져서 살아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 좀 외로움이나 쓸쓸함 이런 정서들이 많이 묻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신의주는 지역 이름이겠지. 남쪽에 있는 신의주 남쪽. 유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기 있다 이 말이야. 거기 있다. 또는 거기로 갔다. 박시봉방이라고 하면 박시봉은 사람 이름입니다.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이 말이다. 이 방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그래서 주로 이런 건 어디에서 많이 쓰는 문법이냐면 편지 봉투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문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지 봉투는 잘 본 적이 없었을 텐데 편지 봉투 보면 이제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남신의주에 있는 그 박시봉이라고 하는 집에서 보낸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마치 편지 제목 같은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러면 시가 편지랑 관련 있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 내용부터 한번 보면 자 이 시는요 어떻게 볼 거냐면 근데 이 시 여러분들 읽은 적 있는데 혹시 알아요? 어디서 밖에? 네, 시예요? 예 시예요. 엄청 길어요. 이거 읽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해볼게. 힌트 3월 입학하고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저희요? 너희요. 아니 거짓말 치지 말아요. 너네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이야. 근데 한 번은 진짜 아무 준비 안 하고 쳐가지고 기억이 한 번도 없네요. 아이, 근데 난 3모에 이 작품이 나왔다는 게 좀 놀랬어. 이거를 이런 이제 갓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애들이 이걸 어떻게 읽지 싶긴 했어요. 하여튼 근데 갈수록 요즘 난이도가 좀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자 봅시다. 이런 제목 기억이 안 날 리가 없는데. 특이해요. 얼마나 대충 했다는 거야 도대체. 제목도 안 보고. 술 먹는 거밖에 생각. 소술 먹는 거. 오 맞아 그거 있었어요. 암수라고 하는 작품이었죠. 웃겨가지고. 소가 막걸리 먹고 죽은 이야기잖아. 네. 그렇죠. 그런 거 있었죠. 자 봅시다. 자 일단은 만약에 이 시를 처음 읽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 생판 모른다고 했을 때 이 시에서 그려내고 있는 어떤 화자의 모습이라든지 정서 이거부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한 의미들을 좀 볼게요.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까지 딱 봤을 때 화자의 정서는 무슨 정서? 화자의 어떤 정서? 외롭고 쓸쓸함. 거리가 쓸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죠? 자 쓸쓸한 거리 끝이라고 하면 사실은 누가 쓸쓸한 거야? 화자가 쓸쓸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화자가 지금 쓸쓸함을 느끼고 왜 쓸쓸함을 느끼는데 그러면 뭐 해서 가족들이랑 다 멀어져서 가족들 놔두고 자기 혼자 따로 떨어져서 나온 거야. 맞죠? 자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방황하고 있어요. 자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좀 추운가 봐.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에 집 헌사슬 깐 한방에 들어서 쥐인을 붙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쥐인을 붙이다가 뭐냐면 주인을 붙이다 이 말인데 이게 그냥 새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순의 집에 새들어 들어갔다, 새들어 살고 있다. 이 말은 이 목순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야? 박시봉이라는 거야. 알죠? 자, 박시봉이라고 하는 목수의 집에 들어가서 새를 살게 됐다. 월세방 구했다 이 말이겠죠.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새를 얻은 방이겠다. 그렇죠? 낮이나 밤이나 낮은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자, 끊어봅시다.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나로 살 거 아니야. 나는 한 명이잖아. 나는 한 명인데 살면서 나는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인데? 사는 게 너무
벅차다는 겁니다. 나는 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이 말이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내가 내 삶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하며 빌 웅배기에 독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그러니까 방에 누워가지고 뭐 하는 거야. 방에 있으면서 나 이 세상에 나는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옹배기에 불이 담겨오면 뜨끈할 거 아니야. 거기 이제 손도 쬐고 그 밑에 재가 떨어지니까 그 재에다가 자기 이름도 쓰고 뭐야 전형적으로 방에서 할 일 없는 사람의 모습이지. 맞죠?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뒹굴기도 하면서 자 보세요.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슬픔, 어리석음을 뭐 하고 있다고? 새김질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데? 새김질이 뭐야? 그 소가 되새김질하죠. 소가 되새김질한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들? 되새김질이 뭐야? 먹은 거. 먹은 거. 계속. 뭐 설명하겠지. 설명하게 왜? 들어서? 되새김질이 뭔데? 그 소가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씹고 있잖아, 그치? 소가 뭘 씹고 있는데? 자기가 먹은 거 토해서 씹고 있는 겁니다. 소는 위가 4개죠. 자, 그래서 풀이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풀이 굉장히 이제 억세기 때문에 얘네들이 소화액으로는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일단 오물오물 씹어서 일단 1차로 삼켜. 한 2번 소화하고 나면 어떻게? 개워냅니다. 토를 내요. 그래서 그 토사물들을 계속 입으로 오물오물 씹죠. 그러고 나서 다시 삼킵니다. 그래서 2번 씹어서 소화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되새김질이라고 한단 말이야.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뭘 되새김질하고 있는데? 슬픔이나 어리석음을 되새김질하고 있다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 속에 슬픔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굳이 꺼집어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 화자의 정서는요 그냥 슬픔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아니고 어느 정도라는 거야?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정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오버하면 뭐야? 나는 내 슬픔이랑 어리석음에 깔려 죽을 것 같다는 거잖아. 맞죠? 다음.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든답니다. 고개를 들어.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뭐 하고 있었어? 방에서 뒹굴고 이름 쓰고 내 슬픔 되새김질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 창문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걸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뜻이며 힘으로 내 뜻, 내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내 뜻과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이끌어가는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면 이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어. 그래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벅찬 거야. 힘들고. 아까 내가 나 하나도 많은 것 같다며. 맞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바꾸는 거야? 될 대로 되라. 그냥 자, 내가 나 말고 더 크고 높은 것이 어딘가에 있는데 걔가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간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마음 좀 편하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시간 좀 지났어.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슬픔 한탄 가라앉을 건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자 그러면
슬픔이나 한탄이 가라앉을 것은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다는 건 좋아졌다는 거야, 안 좋아졌다는 거야? 좋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나 아까 슬픔에 깔려 죽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맞죠? 슬픔에 깔려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힘드니까 그냥 난 어디 끌려가는 중인 거야. 이게 내 삶의 철학입니다. 난 뭐가 되고 싶냐면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해파리가 되고 싶거든요. 난 내 의지로 뭘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렇죠? 나도 이 세상에 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래서 슬픔이면 한탄에 깔려 죽을 것 같은데 가라앉을 게 좀 가라앉았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좀 힘든 거 가라앉았다고. 그래서 뭔 생각만 나냐면요,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그러면 좀 괜찮아진 상태입니다. 알겠죠? 자, 더러 나주 손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루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석패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보는데 하얗게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고 눈을 맞을 반복이다. 그쵸? 뭔가가 눈을 맞아. 누가 눈을 맞는데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러고 끝났어. 시가. 왜 갈매나무를 떠올리는데? 왜 갈매나무를 떠올릴까? 다른 나무는 안 돼? 다른 나무는 안 돼요. 왜 안 돼? 왜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왜 갈매나무를 떠올렸고 갈매나무가 아니면 왜 안 되는데? 뭔가 문법적으로나 아니면 상황적으로나 정황적으로나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뉘앙스를 봤을 때, 자,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한다고 하고 끝난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상황을 따지면 어떤 상황인 거야? 내가 가라앉을 게 좀 가라앉고 나서는 지금 이런 날에 무릎을 더욱 다가끼며 바우선 옆에 따로 외로이 서가지고 갈매나무를 생각한다고. 그럼 갈매나무는 이 사람 왜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치? 그럼 왜 갈매나무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가 뭔데? 정확하게 고 정한. 굳고 정한 게 되고 싶은 거야. 지난번에 혹시 대장간에 유혹했던 거 기억나요? 자, 저기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다. 그쵸? 자,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플라스틱 원래 그렇게 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식관계가 만들어지면 시에서는 플라스틱 물건이라고 하는 건 그런 속성이 부여된 거라고 했잖아. 맞죠? 여기에서 지금 갈매나무의 속성으로 부여된 게 바로 뭐야? 굳고 정한 거야. 정한 게 뭐냐면 고요한 거, 조용한 거 이거거든. 화자는 왜 그러면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어떻게 되고 싶어서? 굳고 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면 좀 뭐가 없을까요? 어지러운 생각들이 좀 없겠지. 이해돼요? 슬픔, 한탄 이런 거에 깔려 죽을 일 없겠지. 왜? 굳센 사람이고 정한, 고요한,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야. 그렇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여기 1행부터 4행까지는 화자의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자의 쓸쓸한 상황, 쓸쓸한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처지인데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뭐 한 거야? 쓸쓸하고 외로운 겁니다. 자, 거리 끝에 헤매고 있으니까 방황하고 있고요. 자,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추워. 맞죠? 자, 그래서 화자를 더 힘들게 만들어. 더 힘들게 만들어. 자,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버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삶의 버거움을.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네 줄이 방 안에서 이 사람이 무슨 행동하는가 하거든. 일단 첫 번째, 내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다음 두 번째 뭐 합니까? 이 복덕불에 앉고 손을 쬐고요. 뜻없이 글자 막 쓰고요. 나가지도 않고 누워 있습니다. 그럼 뭐해요? 손깍지 베개하고 뒹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뭐냐면요. 이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무기력한 모습. 자기의 삶을 버거움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힘이 없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슬픔과 어리석음에 지금 깔려 있는 거지. 책임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가슴이 메울 때, 뜨거운 것이 핑계일 때, 낯이 붓도록 끓어올 때 나는 가장 심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요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 가장 최대치야, 최대치. 절망의 최대치. 그러다가 잘 보세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보세요. 시선의 이동. 자, 그래서 고개를 수그리고 있으니까 들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고개가 위로 어떻게 됐어? 상승했어. 자, 그래서 상승적 이미지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시선이 이동했고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 기점이 어디야? 요 그러나부터야. 허연 문창을 바라보던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제 높은 곳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힘드니까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간다고 생각한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어떤 태도? 운명론적 태도. 그럼 어떻게 하겠어? 받아들이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슬픔이면 한탄이면 점차 가라앉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감정의 진정 또는 순화 또는 정화 다 되겠죠. 감정이 좀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외로운 생각 많이 드는 때쯤에서는 외로운 생각 자체는 화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건 맞아. 지금 가족이랑 떨어져서 느끼는 거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부정적 상황이라고 하면 안 돼. 왜? 가라앉은 상황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화로를 더욱 다가끼면서 그 앞에 뭐 하겠대요? 무릎을 꿇어보겠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반성하겠다는 거야. 자, 이거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해요.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 섭에 따로 외롭게 서서 혼자 서 있는 거죠. 어두워 오는데 어두워 와요. 하얗게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자, 그러니까 마른 잎새에 눈이 맞는 겁니다. 맞죠? 쌀랑쌀랑 소리도 나면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문장이 지금 약간 어떤 상태인 거야? 도취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맞죠? 다 도취되어 있는 상태고 말하고자 하는 것. 자, 그러니까 눈을 맞을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전부 뭘 수식하고 있는 겁니까? 갈매나무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건데 갈매나무도 굳고 정하지만 나도 뭐가 되고 싶어? 굳고 정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거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와 동일시가 되어 있어서 우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감정 이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입인데 좀 뺍시다.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따라서 객관적 상관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을 거야. 화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여기 사이에 있는 건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을까? 동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누구도 가지고 있는 거야? 화자도 가지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동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영역에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서 환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상과 화자의 정서가, 자, 대상의 정서라고 할게요. 대상의 정서. 화자의 정서가 서로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르다? 뭐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저 대상이랑 내 정서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저 대상을 내가 봄으로써 환기라고 하는 게 뭔데? 떠오르게 하다. 그러니까 어떤 정서를 떠오르게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어떤 정서가 저 대상은 정서를 안 가지고 있고 또는 전혀 상관없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저 대상을 보면서 나의 어떠한 정서가 불러일으켜지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서 환기라고 하고, 그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대상은 안 가지고 있지만 나만 가지고 있는 정서라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그런데 대상도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가지고 있는 정서는 뭐라고 한다고? 쟤랑 나랑 정서가 똑같기 때문에 동일시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럼 이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바로 뭔데? 화자의 의지입니다. 의지. 어떤 의지야? 이제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의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최대한 빠르게 얘기해 주세요. 학교 개학하고 나면 어떻게 수업 진도 진행될 것 같은지 느낌이라도. 알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 뭐 2학년 1학기 때 문학할 때 교과서 1도 안 썼더만. 저기 독서랑 똑같이 그냥 최근 10개년치 모고랑 수능 기출해가지고 그냥 그 기출로만 싸그리 다 돌렸던데 시험 문제를. 그래서 교과서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근데 학교 기조가 좀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1학년 선생님들 성향상 모고 기출보다는 내 생각에 아마 그냥 따로 문학 작품 어디서 전문이나 뭐 이런 거 프린트로 가져와가지고 그냥 그거 읽힐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맞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교과서를 쓰긴 쓸 것 같아.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교과서에 있는 작품도 되게 좋은 작품이 많아서. 근데 모고 위주로 들어간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기출 교재를 뭘 사오라고 한다. 그럼 거의 안 쓰겠다는 거거든. 알겠죠? 그러면 그 얘기 듣자마자 우리도 일단 그거부터 준비해야 돼. 맞죠? 자,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해가지고 한번 싹 파악해보세요.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를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23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저기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쌤이랑 프린트를 했었죠.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뒤에 쉽게 쓰여진 시가 있어서 쉽게 쓰여진 시 다음 주에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 이 남시인의 주 유동 박시공방에 들어가면 쉽게 쓰여진 시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두 개 좀 비슷해. 중간에 그러나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정서 확 변하는 게 소극적이었다 적극적으로 변하는 거, 슬펐다가 가라앉는 거, 이게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알아두고요. 자, 오늘은 요 소설가 부부시 1일이라고 하는 작품을 앞에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요거 여러분들 작품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요 시험 보면 많이 들어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중간에 읽다가 멈출 건데, 숙제 있습니다. 숙제는요 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오는 거야. 이거 본문에 있는 거. 알겠죠? 자, 본문에 있는 걸 읽어오는데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일단 읽어와야 돼. 이해 못한 상태로라도 읽어는 와야 돼. 그래야지 연결이 돼요. 알겠죠? 물론 다음 시간에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 보긴 할 텐데, 근데 이 교과서는 좀 짧게 들어가 있긴 하네.
완전 짧게 있네요. 자, 이 소설의 특징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요 소설이 바로 지난번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1900년대 초반 문학의 그 흐름 중에서 이제 일제강점기 문학의 특징들 몇 가지 있었잖아. 그쵸?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적었던 게 이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한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왜 작품 속에서 많이 그려진다고 했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근대 지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지식이어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을 배운 지식인이 삶을 윤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일제의 억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맞죠? 자, 그래서 자신들이 배워왔던 지식들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무기력에 빠지는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여기 안 나오고요. 이 구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집에서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서울 한 바퀴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끝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서울 한 바퀴를 돌아보는 동안 자기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떠오르는 5만 가지 생각을 그냥 논리적 흐름에 어떤 연결 없이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흐르는 의식대로 그대로 그냥 줄줄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작가가 박태원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박태원의 호가 구보입니다. 약간 자선적인 느낌이 좀 있지. 소설이지만. 그렇죠? 자, 볼게요.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일정한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26살의 소설가입니다. 자, 유학 다녀왔어. 어떤 사람? 지식인이야. 26의 소설가야. 그때 당시 26이면 결혼 시기를 좀 놓친 거나 마찬가지야. 20대 초반 되면 결혼해야 되는데. 걱정을 뒤로한 채 자신의 집을 나와서 무작정 걷습니다. 자, 또 특이한 거 있습니다. 자,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이거 한 문장이잖아. 맞죠? 그래서 보통 어떤 장면에 그 소설의 첫 문장의 첫 어절을요, 이 사람은 마치 뭐처럼 썼냐면요, 소제목처럼 썼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참신한 거였어요. 없었던 거거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모더니즘적 요소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모더니즘이 뭡니까? 모던이 뭐야? 모던. 현대. 근대죠, 근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술에서 모던은 보통 근대를 얘기합니다. 현대는 지금이잖아. 맞죠? 그래서 모던은 지금보다 조금 전이지만 근대인. 요때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이 모더니즘적인 요소인가 그냥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새롭게 생겨난 양식 뭐 이런 거지. 맞죠? 자, 재미를 부여하죠. 시선을 끕니다. 자,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이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에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그럼 그전에는 가만히 있었나 봐. 맞죠? 이제 걷기로 한다. 그는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답니다. 자, 구보는 종로 내거리에서 아무런 사무도 가지질 않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목적 없이 걸어 다닌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놓았던 바른 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전부 우연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왼쪽으로 간 거 뭐 때문이야? 우연적으로. 오른쪽으로 간 이유는 뭐야? 그냥 우연이라서. 그래서 뭐가 없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인과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는지 몰라. 갑자기 이 생각을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대요. 구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대요.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답니다.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우울한 안과 재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구보는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의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를 조금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봤던 거겠죠. 제 자신의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백목은 분필이에요. 백목을 가져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았는데요. 맹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알죠? 자극. 아니요. 맹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야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어느 부분이 안 보이는 거 있잖아. 안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을 맹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항상 시야 안에 맹점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병이 있거나 좀 안 좋으면 안 보이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집니다. 맞죠? 그래서 안 보이는 그 맹점들을 의사가 막 찾아내고 있다는 거야.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을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2번 횡단해 화신상회 앞으로 갑니다. 화신상회는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이거 건물 무너진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몇십 년 안 됐어요. 계속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최근에 현대로 넘어오면서 아마 무너졌을 거야. 이게 서울에 있던 어떤 근대식 최초의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했대요. 젊은 내외가 너댓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 소설에 주로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추측과 가정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서울 한 바퀴를 돌아다니면서 5만 사람들을 관찰하거든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해요. 상상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화점 들어가가지고 젊은 내외는 부부죠. 젊은 부부를 보는데 4-5살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으니까 이 서술자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구보씨 생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냥 저기 가가지고 식당 가서 단란하게 식사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힐끗 구보를 본 그들의 내외 눈에는 자기네들의, 잘 보세요,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 이유가 뭐야? 구보는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부가 나랑 눈 마주쳤을 때 그 부부가 나에게 자신들의 행복을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렇죠? 자, 그들을 업신여겨볼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서 그들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대요. 사실 4-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잘 보세요,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했는지도 모른다. 자, 그러니까 이 부러움은 무엇에 대한 부러움이냐면 행복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그러니까 구보는 도대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행복해 보이는 부부가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무슨 생각했냐면 쟤들이 나한테 자기들의 행복을 자랑질하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바꿔먹고 축복을 해주기로 마음먹으면서 뭘 가진 거야? 부러움을 가진 거야.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거다.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자기 혼자 마음대로 저 아들 이름 생각한 거야. 그게 지금 수남이나 복동인 거야. 알겠죠? 자,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다짐하면서 끝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지, 맞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이제 굉장히 삭막해진 근대 도시의 모습이 좀 드러나요. 그래서 원래는 막 공동체 생활하고 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백화점도 들어서고 일제강점기 때 백화점도 들어서고 이제 생활 양식이 도시적으로 바뀌면서 서로에게 되게 무관심하고 누가 어떤 갑상선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치 전염병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옆에 안 가고 그 앞에 복숭아 떨어뜨렸는데 복숭아 죽으러 가면 되는데 안 가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 차별하는 모습들.
삭막한 모습들,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는 모습, 거기에 플러스 그 기차역에 들어갔는데 기차 대합실에서 누군가가 사람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 감시 누가 하는 건데? 일본 순사가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울감을 느끼면서 빠져나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당시 일제 사회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작품 끝까지 다 읽고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아마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돼도 괜찮아. 그렇죠? 같이 할게요. 그리고 오늘 그 읽었던 너와 나만의 시간이랑 남신의 주 걔네는요 풀어오세요. 알겠지? 수필이랑 다음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에 성대모사 있네. 그 소리 질러. 고생했어. 그리고 니노이 감히 남대의 능멸하는